농촌 생태 관광학 특론 비대면 강의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공동체론을 주제로 잡았는데요. 도대체 마을이란 무엇이고 또는 어떤 곳이고 또는 공동체란 무엇인지 보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사람마다 100가지 이제 가정이나 가설 또는 이론이 당연히 가능할 텐데요. 당연히 이번 시간에 얘기할 내용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소위 농촌 마을이란 곳에서 공동체를 공부하고 관찰하고 또는 실습하고 또는 그리워하고 실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정립이 된 그런 제가 생각하는 마을 또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정답이라든가 정형화되어 있는 틀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관점을 통해서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는 지향하고 있는 또는 바라고 있는 마을이나 공동체 이런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기대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마을이란 무엇인지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농촌관광 생태관광 특론의 주 교재로 지금 삼고 있는 마을학개론의 이제 도입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을이란 무엇인지 이를 알려면 그 전에 사회란 무엇인지 이를 먼저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성찰, 통찰이 필요할 텐데요. 물론 마을도 사회의 일종이고 가장 이제 원초적인 형태의 그런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을학개론이라는 곳에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바는 제가 이제 박사 공부를 농촌사회학 또는 사회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회학의 관점으로 또는 사회를 관찰하고 조망하는 시선으로 제가 살고 있는 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을, 좁은 의미로 정확한 의미로 농촌 마을 또는 지역의 마을, 대도시 이제 도시화되거나 공업화되거나 산업화되거나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비인간화되거나 이런 공간을 저는 의미하고 싶지는 않고요. 마을에 대해서만큼은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을이 어떤 곳이길래 거기에 대한 의문, 궁금증, 갑갑함 같은 것이 풀려야 저희가 이번 학기에 이제 주제로 삼고 있는 강좌의 제목이기도 한 과연 농촌 생태 관광학이란 무엇인지, 뭘 하자는 것인지,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는 그 농촌 생태 관광학을 아우르고 있는 6차 산업 또는 융복합 산업이란 도대체 마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6차 산업을 하면 농촌 생태 관광을 잘 하면 마을은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마을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좋아지는 것인지, 그 안에 마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구성원인 나의 삶은 뭐가 달라지고 좋아지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농촌 생태관광이나 6차 산업을 학문으로서 또는 이론으로서 또는 지식으로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 거기서 말하는 의미라는 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쓸모있는 그런 학습 또는 학문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겠다 라는 이제 근본적인 고민에서 저는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차 산업을 거의 방법론이라든가 구현 방법을 저희가 학습하고 체득하기 이전에 그 6차 산업을 실현하는 또는 성촌 생태 관광을 실현하는 무대이자 기반이 될 마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곳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 또는 체화가 전제가 돼야 저희는 제대로 되어 있는 농촌 생태 관광 또는 6차 산업 비즈니스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마을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숙제를 풀기 위한 도구로 이제 사회학 또는 농촌 사회학을 삼기로 나름대로 이제 현장의 경험이나 시행착오를 통해서 세우게 됐고요. 방법론으로. 사회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회학 자체가 또는 사회 자체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현실적인 고민 벽에 이제 부딪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변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시면 그걸 이해하시거나 또는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텐데요. 요새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 또는 사회를 고민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어떤 이제 숙제가 이제 던져져 있냐면 과연 사회학이 쓸모가 있는 것인가? 심지어는 사회학이 몰락 또는 심지어는 사회적 인간이 몰락하는 이제 현대에 대한 이제 고민, 비판, 자성, 자조 이런 것들이 사회학계 내부뿐만이 아니라 좀 더 고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이제 사회 구성원인 일반 시민들조차도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사회인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을 크든 작든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회학의 지금 가장 큰 숙제가 이제 그 부분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를 저는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사회학은 한마디로 사회를 연구하는 거죠. 사회가 어떤 것이고 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가는 여러 가지 변화와 변동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리고 그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사회적 인간들 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고찰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는 이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우리나라 이제 사회학자 중에서 김윤태라는 분이 쓴 저작 중에서 사회적 인간의 몰락이라는 저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제가 하고 있는 고민하고 닿아 있는 점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크게 공감을 하면서 저는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간이 약화되면서 그 반면에 역으로 고립되고 원자화된 이거 개인화된 이런 의미하고도 통할 수 있겠죠. 사회적 인간이 약화되고 몰락하면서 그 이면에 그 반면에 그 빈 곳에 사회적 인간이 몰락한 그 공간을 고립되고 원자화된 경제정역 인간이 확산되는 게 오늘날 현대 사회적 현상이라고 이분은 이제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현대적인 사회적 현상을 이름들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홉스, 루소, 스미스, 마르크스, 엥겔스, 막스 베버, 듀르케임 이분들은 근대 사회사상가라고 일단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프로이드, 레이스트로스, 한나 아렌트, 푸코, 아도르노, 마르쿠제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 하버마스 뭐 이런 분들이겠죠. 브로드의 백, 그리고 기든스, 바우만에 이르는 현대사회 사상가 이르기까지 이분들이 갖고 있던 사회적 인간과 사회가 퇴화되고 몰락하는 그 빈 공간을 경제적인 인간들은 좀 속되게 표현하면 돈을 쫓는 사람들의 군상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회가 더 이제 각박하거나 건조해지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곳이 된다는 뭐 말일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가 변화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소위 대표적인 세계적인 사회사상가들이 정리해놓은 이론과 사상들을 정리해가면서 사회적 인간이 몰락해가는 현대사회를 사회과학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마을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회란 무엇인가, 마을학을 알기 위해서는 사회학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이제 순서일 것이기 때문에 저도 모든 사회학에 대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지 못하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분들이 정리해 놓은 또는 대표적인 사회 변화나 현대 사회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사회 사상가들의 명저, 역저 몇 건을 이제 살펴보면서 과연 사회가 몰락한 그 빈 공간을 마을 또는 공동체가 채울 수 있는 것인지, 채워야 되는 당이나 선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마을이라는 것이 지금 사회학이라는 게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한번 논의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현대사회학이라는 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 뭐 일종의 사회학 입문서, 그러니까 사회학 개론 정도에 아마 해당하는 책일 겁니다. 아마 사회학의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대학에 가서 접하게 되는 그런 책인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을학 개론이라는 제목을 정한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뭐 근대사회사상가, 현대사회사상가, 저희가 이름은 들어본 것 같지만 감히 그 학문의 세계로 직접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세계적인 사회사상가들의 사회학 관련된 이론이나 지식체계, 이런 것들을 일일이 뭐 접할 전문 연구자가 아닌 다음에는요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개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어떤 학문과 관련된 것들을 넓게 간략하게 추려서 정리해 놓은 정도의 책을 개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교재로 삼고 있는 마을학 개론도 이제 마을과 관련된 생각들 또는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추려 놓은 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 현대사회학도 뭐 마찬가지 의미일 겁니다.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도시, 그리고 생애 가정, 그리고 가족, 그리고 계층과 계급, 그리고 복지, 그리고 영화 뭐 기생충을 통해서 세계적인 공통 화두로 다시 부각되기 시작한 지구적인 차원의 불평등, 불공정, 양극화,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학에서 고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섹슈얼리티와 젠더,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 이것도 첨예한 지금 특히 우리 한국 사회
첨예하고 아주 미묘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요. 뭐 종교 문제 마찬가지고요. 미디어 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 그리고 생업과 경제, 범죄, 나아가서 정치, 정부, 민족, 전쟁 뭐 이런 것들이 그 사회학 또는 이 현대사회학 책에서 포괄하고 있는 사회학과 관련된 이런저런 주제와 내용들을 간략하게 간추린 그런 입문서, 개론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 기회가 되시면 꼭 사회학 뭐 전공자라든가 전문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해와 전망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책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책에 대한 저자는 영국의 세계적인 사회학자로 알려져 있는 앤서니 기든스라는 이제 사회학자예요. 제가 알기로는 앤서니 기든스가 일반인들한테 가장 많이 이제 입에 오르내린 그런 얘기는 제3의 길이라는 책, 뭐 이분이 이제 정립해 놓은 이론이죠. 말 그대로 제3의 길이라는 건 정부를 운영하는 또는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의 길,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라는 제1의 길이 있고요. 이거는 그 속된 표현으로 진보 또는 좌파의 이제 운영 원리, 경영 원리라고 뭐 굳이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2의 길은 그 반대쪽이죠. 보수나 좌파로 통칭이 되는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로 상징이 되는 뭐 자본주의, 뭐 제1의 길은 사회주의, 뭐 또는 공산주의, 뭐 이렇게 대비될 수 있겠죠. 저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해 왔고 지금 현재도 뭐 살면서 늘 겪고 있는 바지만 제1의 길이나 제2의 길이 각각 안고 있는 장단점들이 있을 텐데 이 안스니 기드린스가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한 물론 미국 쪽에서 많이 실제 정치 행위 과정에서 많이 적용이 됐던 그런 것들을 정립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1의 길 사회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 제2의 길 신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단점들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장점만을 취합해서 장점만 제1의 길과 제2의 길이 갖고 있는 장점만을 통합 또는 융합 또는 통섭해서 이른바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정치 원리 또는 국가경영 원칙 이런 것들을 정립해 놓은 뭐 그런 사회학자잖아요. 이게 아마 영국 정부 토니 블레어 수상일 때 정부에서 채택을 해서 실행을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뭐 이 3의 길은 물론 3의 길이라는 게 오로지 외길이고 이 길만이 오로지 정부나 정치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도 뭐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제 3의 길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이 사회를 그런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앤서니 기든스가 바라보는 현대의 사회가 이 책의 개론의 형태로 잘 간추려져서 정리가 되어 있는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목의 주계주로 삼고 있는 마을학 개론의 이제 선행학습 저작이라는 의미를 저는 이제 부여하고 싶습니다. 현대사회학 이런 개론 수준의 이제 접근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각각 이제 면모 저작들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제가 떠오를 수 있는 좀 부닥쳐야 될 그런 책으로 사회학의 쓸모라는 책이 제 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요. 역시 뭐 세계적인 사회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는 폴란드
유태인일 출신인데요. 주로 뭐 영국에서 어쨌든 뭐 활동을 하신 분이지만 사회학의 쓸모는 말 그대로 제가 서두에 얘기했었던 사회학이라는 게 과연 현대 사회에서 어떤 가치와 효용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비판, 성찰을 주로 아마 정리한 책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결해서 이분이 사회학이 과연 쓸모있는 학문일 것인가, 쓸모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의 연속선상에서 액체 근대, 이게 뭐 영어 원문으로 아마 리퀴드 모더니티 뭐 이 정도 되는 제목일 텐데요. 말 그대로 액체 근대라는 주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현대 사회를 지금부터 바우만은 뭐 이렇게 바라보고 또는 통찰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 이른바 그 현대 사회가 아닌 이전의 사회, 뭐 전통 사회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당시에는 예측과 통제가 가능했다고 일단 보는 반면에 현대 사회는 또는 이 사회는 갈수록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어려운,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확대되는 그런 유동적인, 액체처럼 유동적이고 그런 사회, 안정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전망이 불투명하고 뭐 이런 사회라는 비판,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불안정성, 위험함, 뭐 앞으로 살아가는 거에 전망에 대한 뚜렷하지 않은 답답함, 갑갑함, 이런 것들을 이분은 액체 근대라는 이제 용어로 정리를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뭐 이 책뿐만이 아니라 저도 뭐 책을 읽었습니다만은 당연히 이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회학자가 평생 생각해서 통찰해낸 그런 이론이나 지식 체계를 100% 체화시킬 능력이 저한테는 뭐 없고요. 이분이 살고 있던 시대와 사회, 공간적인 배경도 전혀 다를 뿐더러 그래서 어쨌든 책을 읽고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에는 공감하는 정도의 이해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책을 뭐 읽어보실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책을 꼭 읽어보시지 못하더라도 요새는 인터넷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과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책을 읽고 리뷰를 많이 이제 올려놓고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뭐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걸 접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높이는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책을 다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프랑스 사회학자일 거예요. 제가 마을본투 얘기하면서 뒷부분에도 나올입니다만 에밀 듀리카임 또는 듀리캠이라는 사회학자의 사회 분업론이라는 뭐 책입니다.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전환되어야 된다. 라는 이제 주장 또는 제안을 한 뭐 그런 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공동체 얘기를 할 때 뒷부분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칼 막스라고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이고요. 프리드 엥겔스 공저 형식의 책이고 뭐 가장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면 이게 뭐 그렇게 두텁지 않은 뭐 책이잖아요. 서문이
이 공산당 선언에서 어떤 선언을 하려고 하는지가 아주 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함축이 되어 있는데요. 19세기 중반 정도에 아마 출간된 책으로 아마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 뭐 유럽의 상황, 산업화되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큰 사회적인 격변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상을 그대로 이 책에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런 말이죠.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 뭐 이런 서문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칼 막스는 어떻게 보면 정치경제학자라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데, 이분은 사회학자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산업혁명 시대 이후의 유럽이라는 상황, 격변기, 예측 불가능한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에 유럽이라는 사회 또는 세계라는 사회가 어떻게 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될 것인지를 이 저작을 통해서 주장하거나 제안했다고 저는 뭐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편향되게 또는 왜곡되게 교육을 받아온 또는 이해를 하고 있는 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 또는 학문적으로 보면 사회학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으로 정확한 이해를 갖추는데 그 출발 지점이 이 책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지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인데요. 막스 베버를 생각하면 뭐 이런 재밌는 일화가 좀 떠오르는데요. 제가 직접 겪은 얘기는 아니지만 한때 1980년대쯤에 학생운동이 대화가 사회를 이제 관통했을 시기에 금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금서를 단속하는 이제 단속원들, 뭐 경찰들이겠죠. 막스 베버 이런 책들을 보고 아마 그 칼 막스하고 서로 혼동이 됐을 수 있겠죠. 물론 칼 막스도 독일 사람이기도 했고, 그래서 막스 베버의 저작들을 금서로 압수하고 뭐 이런 일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막스 베버, 칼 막스하고는 아주 밀접한 서로의 연관성이 있죠. 굳이 단순하게 보자면 막스 베버는 우파, 자본주의, 뭐 책의 제목 그대로, 그리고 칼 막스는 뭐 다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스 베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칼 막스가 주장했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계급과 계층들이 사회 변혁에 불가피한 이제 동기 원인이라는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해온 거에 대해서 막스 베버는 말 그대로 켈빈주의의 그 기초한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 또는 소명의식이 자본주의 또는 산업화를 이끄는 합리적인 선한 동력이었다라는 이제 주장을 이제 하면서 칼 막스가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 주장들을 비판하고 어떤 이제 평가를 받는 이제 학자로 저는 뭐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앤서니 기든스 제3의 길은 아까 현대사회학 뭐 얘기하면서 얘기한 뭐 그대로고요.
그래서 굳이 칼 막스로 상징이 되는 사회주의의 제1의 길, 그리고 막스 베버 같은 이제 자본주의 지지자들이 주장을 한 제2의 길, 장점 또는 가장 합리적인 효과적인 노선으로서의 제3의 길, 이 현대에 와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안 또는 출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게 작은 사회인 마을 또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또는 많은 마을주의자 또는 마을학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여러가지 생각이라든가 철학, 방법론이 어떻게 보면은 특히 더군다나 한국 사회에선 제3의 길을 지향하는 하나의 중요한 흐름 또는 행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실천을 해 나가면서 과연 제3의 길이라는 책에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얼마든지 마을 공동체 사업과 연계되거나 접목할 수 있는 지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경제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공공의 영역, 그리고 생업이라는 경제적 영역, 이 조화롭게 절충이 되는 그런 마을 공동체 사업의 모델을 저는 이제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을 이 책을 통해서 저희들은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데이비드 퍼트남 또는 푸트남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사회학자입니다. 제가 주창하고 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키워드로 삼고 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주로 했던 대표적인 사회학자이고요. 이분이 주장하는 이야기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사회적 자본이되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사회적 자본보다는 외부와 연결이 되거나 서로 협업이 될 수 있는 연계,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열린 사회적 자본이 더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고요. 마을에 물론 마을 사람들 내부인들끼리를 결속시키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사회적 자본이 당연히 없지 않습니다만, 그게 과연 소위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유용한 혹은 긍정적인 작용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게 오히려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또는 부정적인 역할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 같은 것들을 현장에서 하게 되거든요. 저는 당연히 후자 쪽, 내부인들끼리만의 배타적이고 고립적이고 폐쇄적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자본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거기에만 매달려서는 저는 실패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외부라고 한다면 마을로 치면 귀농인, 출향인, 그리고 이웃에 있는 지역 또는 지역사회 이거로 볼 수 있다면, 그 외부에 있는 그런 사회적 자본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 다리, 연계형 사회적 자본이 마을 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더 요긴하고 유용한 사회적 자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저작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 볼링 얼롱이라는 책인데요. 이것도 뭐 그런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특히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이제 표현될 정도로 현대화되어 있는 그런 산업화되어 있는 도시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각각 원자화되거나 파편화되어 있는 개인으로 남는 사회적인 시민들, 아까 누군 사회적 인간의 몰락이라고 표현했듯이 누구와 볼링을 같이 치고 싶어도 누가 그런 커뮤니티 활동, 공동체 활동을 같이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현대사회의 어두운 또는 부정적인 안타까운 그런 단면을 이번 이제 나홀로 볼링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독일 사회학자입니다. 독일 뭐 철학, 뭐 경제도 마찬가지로 사회학이 굉장히 이제 성찰을 많이 하는 그런 사회인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울리베의 위험사회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와서 이제 서울시 쪽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 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서 연속적인 이제 한국 사회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이제 끊어져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이분은 이제 현대 사회를 진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원 사회라는 이제 의미로 서구, 그러니까 뭐 유럽이 대표적이죠. 미국을 포함해서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를 통해서 안타깝게도 생활하는데 편리해질 수 있지만 그걸 만약 문명이라고 표현한다면 사회는 더 위험해졌다. 이분의 표현으로 뭐 아주 가공스러울 정도로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졌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로 돼 있듯이 새로운 근대성을 찾거나 이제 향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산업화 도시화는 결국 개인화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개인화의 의미는 결국에 커뮤니티의 약화, 공동체성의 쇠락, 가족의 유대가 불안정해지고 계급의 정체성, 지역의 유대가 약해지고 그래서 위험한 사회로 나간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대안이나 전망으로 이런 위험한 사회를 극복해서 새로운 근대성을 가지는 사회로 나아가려면 급진적으로 개인화된 정치적 시민들이 기존의 제도, 환경,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이분은 생활정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전문 정치인들만이 정치를 이끌어가고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시민들이 정치적인 각성과 전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생활 정치를 통해야서 새로운 시민사회를 구축해야지만이 위험사회를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대안을 이분은 제시를 했습니다. 100% 동감하고요. 아까 그 김윤태 사회학자의 사회적 인간의 몰락에서도 이와 일맥상통한 뭐 얘기를 전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뭐 했습니다. 사회적 인간이 사라지면 경제적 인간이 득세하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도 사라진다. 이게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종교, 문화, 교육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다양성이 사라진다고 이번에 이제 갈파를 했고요. 이런 걱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사회적 인간이 몰락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로 전락한다 라는 이제 안타까움을 피력을 했고요. 그래서
지혜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권력과 자본에 맞서자라는 이제 제안을 합니다. 울리백이 얘기한 정치적 시민들이 각성을 해서 생활 정치 속으로 뛰어들어야 위험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 사회. 그 새로운 시민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가장 이상적인, 가장 합리적인 형태를 저는 이제 마을이나 마을 공동체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도시 또는 대자본, 대기업 같은 것은 일반 시민들이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통제나 지배는 고사하고 참여하기도 어려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시민사회가 생활 정치를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또는 시민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작동 가능한 경제 사회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위험한 사회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울리백이라는 사회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가장 이제 이상적인 저는 환경, 공간을 마을 또는 마을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회학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농촌 사회학 쪽으로 모든 사안, 농정과 관련된 사안, 현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각을 좀 다지게 되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 농정의 어려움, 현실을 풀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원칙 같은 것들이 좀 더 구체화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농정의 이제 패러다임은 돈 버는 농업이라는 오로지 경제 일변도, 경제학 일변도의 관점이나 방법이 아니고 사람 사는 농촌으로 대변이 되는 사회학적인 또는 사회복지적 측면의 그런 관점에서 농정의 법, 제도,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패러다임과 원칙이 전환이 되어야만 지금 한국 사회, 한국의 농촌 사회 또는 한국의 농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어려움, 답답함, 그리고 불투명함,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확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이제 농정에 관련한 주요한 문제점들을 위주로 비판적인 이제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모색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른바 농부의 나라라는 책으로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한마디로 농부의 나라는 협동연대 대한국민농정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작동하는 그런 나라, 그런 체계를 뜻합니다. 협동연대 대한국민농정이라고 하면 현재 전 국민의 2% 내지 3%밖에 안 남아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 농민만의 힘으로, 아니면 농민들만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안고 있는 농정의 문제, 나아가서 국가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역부족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러자면 나머지 반대편 또는 주변에 있는 국민들 97%, 8%에 이르는 그들은 노동자, 도시민, 소비자 뭐 이런 역할 입장에 이제 있으면서 농민들을 바라보는, 쳐다보는 뭐 그런 관계나 상태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농정의 문제는 농민들만의 문제,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농촌의 문제는 도시의 문제고 농민의 문제는 도시문의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야 마땅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도시민, 노동자의 관점에서 그런 반대편, 상대적인 입장이 아니고 협동하고 연대하는 마음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테이블에 같이 마주 앉아야지만이 지금 현재 농민의 문제, 농정의 문제가 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태 국가 시스템, 사회 시스템을 저는 농부의 나라라고 설명을 하고 싶고요. 출판사에서 책을 내면서 아주 적당한 카피를 수식을 했는데요. 모두가 조금씩 농부인 나라, 농부의 나라를 뜻합니다. 농민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좋은 농사를 져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대신 국민들은 농민들이 좋은 농사를 질 수 있도록 안심하고 그리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안정되게 국민들한테 식량과 농산물,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지켜주는, 같이 걱정하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면 농정의 패러다임이 돈 버는 농업이 아니고 사람 사는 농촌으로 방점이 옮겨져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저는 농림부 장관이 경작이나 농업경작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회학이나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그런 방법론을 가진 사람이 농정당국의 책임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제가 생각하는 농부의 나라가 실존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른바 EU의 농업 선진국들, 뭐 경제 선진국이기도 하죠. 정치 선진국이기도 하고.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같은 농촌 농업의 현장을 연수를 가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곳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국가나 정부가 존재를 하고 모든 정책과 법제도가 농촌도 당연히 도시도 물론이지만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져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잘 먹고 잘 사는 돈 버는 농업의 패러다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좋은 농사를 져서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적인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의 질서를 잘 지키고 안심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사회적인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촌 주민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사실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의 시민사회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관찰을 하면서 저들은 왜 행복하게 사회에서 여유 있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나? 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한국 사회에서도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행복한 농촌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사 유럽이라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농촌 사회를 바라본 그런 일종의 관찰기, 시민사회 관찰기, 농촌사회 관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연 그렇다면 마을에서 사는 거 좋은데 그러면 굳이 마을 공동체 사업은 왜 해야 되는지 그 어려운 일을 혼자
생활이나 생업을 영위하는 것도 버겁고 힘든 일인데 다른 일을 배려해 가면서 내 것을 양보해 가면서 마을 공동체 사업 또는 농업 공동체를 지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농촌이나 이제 귀농을 하면서 농촌에서 농업을 통해서 아니면 농업의 다른 농업 전후방 연관 산업 또는 아예 별개 농촌 주민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업이나 생활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공동체 사업을 비롯한 공동체 생활을 아우를 수 있는 나도 먹고 살고 마을이나 지역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농촌 주민으로 또는 농민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생각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 이제 세상의 일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공동체 또는 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은 반면 그게 해내기에 실현하기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동시에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해야 된다면, 그게 맞다면, 그게 옳은 일이라면,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러면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명분, 타당성 같은 것들이 좀 더 확고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지금까지도 아직 정답이나 그 궁극적인 어떤 성과나 결과물 같은 것들을 아직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저 방향이구나라는 정도의 이제 감은 가지고 아직도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왜 하는가에 대한 이제 숙제를 풀려면, 마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숙제를 풀기 위해서 사회학을 공부를 했듯이 새삼스럽게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또는 자본주의니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공부를 한 것과 똑같은 이유로 사전부터 찾아봤죠. 도대체 공동체, 저는 이제 공동체를 꼬뮌하고 등치시키는 방향으로 전 이해를 하는 사람이라서 일단 꼬뮌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어휘를 찾아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던데요. 꼬뮌, 생활공동체, 제가 흔히 잘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이런 유럽 일부 사회는 아예 행정구역의 최소 기본 단위가 이제 꼬뮌이라는 단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민공사라는 이제 집단농장 같은 곳이겠죠. 공산주의 시스템하에서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소유 이런 식의 이제 룰로 작동이 됐던 곳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후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시스템이 이론적과 형식하고 이제 괴리 같은 것이 있어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 비판 때문에 인민공사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전적인 의미로 인민공사, 피플스 거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네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고민들이 이제 심화됐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꼬뮌함은 일단 생각나는 게 1871년 3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2달 정도 되는 기간에 파리에서 실제 구현이 됐었던 세계 최초의 일명 노동자 자치 사회주의 민주정부, 파리 꼬뮌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 파리 꼬뮌에서의 꼬뮌이라는 의미로 공동체의 의미가 인상적으로 와 닿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마을에서 이런 사전적인 의미의 공동체, 꼬뮌 수준의 그런 공동체가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6차 산업을 통해서
생태 관광 사업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게 우리 앞에 이제 주어져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전에서 이 공동체 또는 꼬민의 의미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꽃미운이라는 말 자체의 어원적인 기원, 그 안에 과연 꽃미운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의 그 말을 썼던 사람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마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공동체를 얘기할 때 커뮤니티라는 이제 말도 저희가 이제 흔히 쓰지 않습니까?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말로 많이 이제 일반화가 됐고요. 이게 어원을 찾아보니까 라틴어 컴 그리고 뮤누스 정도로 발음이 될까요? 그거 이제 합성어인 개념이고요. 컴은 말 그대로 come together 할 때 이제 접두사 같은 의미죠. 서로 함께 이런 의미고요. 이제 그 핵심은 무누스라는 이제 어원의 뜻일 텐데요. 이거는 라틴어로 이제 선물 그리고 준다 이런 의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는 어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서로 간에 주는 것이죠. 선물을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선물이 언젠가 내가 아무런 대가나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한테 뭘 준다면 물질이 됐든 정신이 됐든 노동이 됐든 이 공동체 사업을 할 때 이제 그런 덕목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바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어떤 형식의 물질이 됐든 정신이 됐든 자부심이 됐든 인간애가 됐든 이 보답을 받을 것이라고 사는 믿음을 갖고 사는 인간 집단을 곧 공동체, 커뮤니티로 정의 내릴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해석을 내린 건 아니지만 이 해석에 저는 크게 공감을 하고요. 출처를 찾아봤더니 벨기에에 있는 국제금융학자라고 하는 베르나르 리에테르라는 사람이 이런 식의 해석과 분석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얘기할 때 이제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먼저 또는 함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공공성, 독일어로 오펜트리카이트 정도로 발음이 되겠죠. 공공성과 공동체를 대비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러면 공동체와 공공성의 차이, 그리고 공동체 우선해야 되는 공공성의 덕목 같은 것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어떤 일본,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본 학자가 써놓은 사또 주니치인가 책에서 제가 봤던 내용 같은데요. 일단 공공성은 폐쇄성을 갖지 않고 공동체는 대신 그 반면 공동체는 바깥을 형상화함으로써 안을 형상화한다. 그러니까 바깥 안을 구분한다. 폐쇄성을 갖는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적 자본 얘기할 때 마을 내부의 사회적 자본, 폐쇄성, 배타성, 고립성을 가지면 자칫 잘못하면 그게 순의 기능이 아니라 악의 기능 또는 역의 기능으로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자본일 수 있다라는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공성은 복수의 일정인 가치, 의견, 다양한 생성되는 그런 공간인 반면 공동체는 오로지 균질한 가치로만 채워지는 공간이다 라고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예를 들면 어떤 지역,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마을, 집성촌 또는 특정한 농민들만 모여 사는 마을 또는 귀농인만 모여 사는 전원마을, 이런 곳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균질한 공동체성이 발현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 얘기했듯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사고, 가치 또는 의견 사이에 어떤 갈등, 알력,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걱정 같은 것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균질한 가치라 채워진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다양성과 이질성이 보장이 되는 공공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성의 통합 매체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 일상에서 발생하는 관심, 공동의 관심사, 차이를 조건으로 하는 담론의 공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차이가 존재하는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인 것 같고요. 그러나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품고 있는 일종의 정념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애국심, 애국심이 잘못 발현되거나 과다하게 발현되면 국수주의, 쇼비니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죠. 이것도 아까 뭐 균질한 가치를 염려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제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성은 정체의 공간이 아니지만 공동체는 이론적, 배타적 기속을 요구한다. 이것도 뭐 균질한 가치를 가진 오로지 하나의 정념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공동체는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 전체주의 국가가 일단 뭐 독일이나 일본 그 세계대전을 일으킬 당시에 뭐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또 뭐 그런 이제 염려, 위험한 요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해놨는데요. 시장 우리가 뭐 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고 한국 사회가 대표적인 그런 나라 아닙니까? 미국을 이제 미국식의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추종을 하는 그런 시장은 동일한 가치의 화폐가 매체이고 비인칭의 공간이므로 그 인간이 개입될 인간이나 인간성 개입될 공간이 협소하거나 없거나 뭐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공성의 공간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공공성의 특징, 폐쇄성을 갖지 않아야 되고 복수의 이질적인 가치와 다른 의견을 인정을 하거나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를 전제로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체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는 공간, 인정하지 않는 공간, 이게 시장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농업은, 농촌은 경제학의 잣대가 아니고 사회학의 잣대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희 주장과 또 어떻게 보면 상통하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을 조금 더 풀어서 정의를 내리자면 공공성이라 함은 예를 들면 대기, 공기, 산소, 물, 토지, 강, 바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사유할 수 없는 국가가 오로지 독점해서 지배하지 말아야 되는 국가는 관리는 하지만 그래서 누구도 사용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누가 혼자 사유해서 독점할 수 없어야 된다. 그래서 널리 사회 일반의 이해관계가 있는 성질로 공공성을 정의하고 있고요. 그 공공성을 특징짓는 세 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피셜이고요. 첫 번째는 국가에 관계된 공적인 것, 권력, 의무 뭐 이런 것들이죠. 공공성. 공공의 의무, 책무, 뭐 국민의 4대 의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 질서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책임을 지거나
양보를 하거나 배려하거나 희생이 돼야 될 그런 항목들이죠. 그 다음에 공통적인 거, 커먼, 공통의 이익 규범 관심사이죠. 사회적 자본에 이제 이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이런 공공성이 담보가 돼야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생산이 될 수 있고 축적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픈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죠. 누구에게나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되고 그 공개되는 정보를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열려있는 공공성의 공간, 공원 같은 곳이죠. 공원, 뭐 운동장 또는 광장 뭐 이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을 사업을 할 때 또는 지역사회를 재생하거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공공성의 덕목들을 적용하거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공간 프로그램, 공원, 마을 공원, 마을 정원, 마을 카페, 마을 학교, 그리고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협동조합에 필요한 역할들을 충분히 물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공동체의 사업이고 내가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시간적인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하듯이 당장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인 사회적인 보답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기꺼이 선물하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 그걸 공공성에 충실한 공동체 구성원의 임무, 소명이라고 한다면 그게 전제돼야 되는 마을 공동체 사업만이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운영이 될 수 있다. 그 성과는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됐든 소득이 됐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적정한 결과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성이 전제된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또는 합리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테니에스라는 사회학자, 선구적인 사회학자 중에 한 사람이겠죠. 1887년 정도, 19세기 말에 저희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익히 사회 시간에 배웠었던 게젤샤프트,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는 이익사회, 게마인샤프트는 공동사회.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젤샤프트하고 게마인샤프트를 좀 대비해서 이분이 정립을 해 놓으셨는데요. 주요한 항목들을 좀 짚어보면 게마인샤프트는 공동사회는 자연적 의지가 작동하는 곳이고 게젤샤프트는 합리적인 의지 또는 기계적인 의지가 작동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마인샤프트에는 토지가 주요한 자산, 공유제로서 공동사회의 공유 자산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게젤샤프트는 화폐로 작동이 되는 화폐, 그러니까 소득, 이득, 경제적인 목적, 시장, 이걸 이제 상징하는 의미로서 게젤샤프트가 작동이 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곳이 되겠죠. 게마인샤프트는 가족 이런 것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게마인샤프트는 소명의식에 의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 대표적인 게마인샤프트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노동력 같은 경우가 마을 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일 것이고요. 게젤샤프트는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시장의 공간이기 때문에 거래,
교류, 교환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곳이라는 설명을 했고요. 당연히 게마인샤프트는 공동사회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고, 게젤샤프트는 경제적인 목적을 추정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연대가 작동하는 곳이고, 그래서 게마인샤프트는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소유,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요. 게젤샤프트는 사회주의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아는 정도의 사회주의는 아닐 겁니다. 독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자본주의에 가까운 아마 그런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곳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이제 해석을 한번 볼 텐데요. 한국에 있는 사회학과 교수분이실 거예요. 전병재 씨가 2002년도에, 그러니까 그 테니에스하고는 1세기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어쨌든 일목요연할 수도 있고 좀 더 해석이 좀 풍성할 수도 있는 이제 해석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일단 구분을 했습니다. 공동체, 조직체, 결사체. 평소에 그냥 무심코 들어보면 같은 의미라고 들릴 수도 있고 또는 혼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좀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예는 가정, 이웃이죠. 그리고 조직체는 회사, 군대, 이익사회에 조금 걸쳐 있죠. 그리고 결사체는 대학, 정당 입니다. 이건 이익보다는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사회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결사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영어로는 association 뭐 이런 식의 표현, 이 여기에 들어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가만히 항목별로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 공동체는 목적이 이제 없죠. 가정이나 이웃, 목적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지는 않으니까요. 그거는 천륜, 또 이웃하고는 정이라는 덕목에 의해서, 그리고 가정이나 이웃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은 경제적인 비즈니스가 아니죠. 그냥 놀고 쉬는 곳이죠. 그리고 가정이나 이웃 같은 공동체는 도덕이라는 규범으로 이제 유지가 되죠. 누가 규제를 하거나 징벌을 하거나 그렇게 작동이 되지 않는 곳이죠.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작동이 되는 곳이고요. 농촌 사회에서 지금은 이게 현실 농촌 사회에서는 와닿지 않지만 우리 전통 농촌 사회에서는 요새는 농사를 기계가 다 짓기 때문에 두레라는 전통이 우리 농촌 사회의 공동체 모습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체는 일 중심으로 당연히 움직이는 곳이죠. 회사 군대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법이 작동을 해야 되고 법으로 징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상부에 있는 누군가가 정부가 됐거나 아니면 자본주가 됐거나 사주가 됐거나 농장주가 됐거나 아니면 군의 어쨌든 지휘관이 됐거나 통치를 해야지만이 유지될 수 있는, 질서가 유지되는, 그리고 상호 계약에 의해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결사체는 학교 같은 곳이죠. 공부를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도덕이나 법규보다는 윤리 같은 것들이 윤리취약, 강령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당에도 있고 대학에도 있고 연구윤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개 같은 경우 우리 전통사에서 굳이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려면 개가 결사체 전형적인 이제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마을 공동체는 어디로 갈사 볼 수 있나, 또는 어디쯤에 와 있나, 또는 어디에 있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을 또 찾아보게 됐는데요. 과연 마을은 어떤 의미인지,
사전에서는 마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시골에서 제가 도시, 특히 대도시 같은 곳은 마을이고 싶어도 마을일 수 없다. 단지 마을을 그리워하는 행위이다. 도시에서 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란 꼭 사전에서도 이제 그렇게 굳이 주로 시골에서라고 사전적인 의미의 단서를 달아놓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여러 집이 한데 모여 사는 곳. 여러 집이 한데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하면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저는 거기다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의미를 더 이제 추가로 붙였습니다. 마을이라고 하면 삶과 일과 놀이 또는 쉼이 하나 되는 공동체여야 된다. 또는 이고 싶다. 그걸 마을이라고 부르자. 여기서 말하는 마을은 좁은 의미의 마을, 정확한 의미의 마을은 곧 농촌 마을을 뜻한다. 그리고 꼬뮌의 의미에 가까운 곳이다. 서로 선물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곳을 의미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는 생업이 중심이 되고 생업이 선행되는 곳이라서 서로 선물을 나눠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기꺼이, 왜냐하면 먹고 살려기 위해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있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생활의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곳이 대도시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그래서 프랑스의 아까 사회학자 사회적인 분업에서 그런 얘기들을 정리하고 주장을 한 에밀 듀르케임은 도시의 동네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계적 연대와 배제의 공간이고, 그러니까 게젤샤프트인 곳이죠. 조직체인 곳이죠. 오직 거래와 교류를 위한, 비즈니스를 위한, 생업을 위한, 먹고 살기 위한 이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비정한 생활 공간이라고 신랄하게 표현하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는 이 생각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35년을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프랑스 파리도 마찬가지였겠죠. 에밀 듀르케임이 살던 19세기나 20세기나 21세기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디가 생각하는 마을 스와라지의 모습과 또는 지향점과 다르지 않은 지향점, 방향을 가지고 또는 원칙을 가지고 또는 철학을 가지고 그동안 다양한 생태 공동체를 표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출몰했었는데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한국의 생태 공동체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걸 실현하려고 했을까를 대략 한번 살펴보면, 제가 알고 있는 아마 한국의 생태 공동체 운동가 또는 이론가로서 늘 앞에 서 있었던 황대건 선생, 전남 영광에서 또 생태 공동체 마을을 지금 뭐 계속 시도하고 생활하고 계시고 그렇기도 한데요. 뭐 그런 분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살펴보면 일단 생산 중심, 유통 중심, 영성, 도시형, 기획형,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뭐 대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5가지 뭐 카테고리에 딱딱 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요. 겹치거나. 일단 생산 중심 공동체의 대표적인 사례는 주로 뭐 기농인들이 유기농업을 경제적인 기반으로 해서 도농직거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구현하고 있는 곳이죠. 화성의 야마기시 경영실험지, 뭐 일본 쪽에서 이제 출발해서 한국에도 이식이 된 그런 생산주식 공동체 사례인데요. 그리고 장성의 한마음 공동체 같은 경우, 그리고 울진의 한농복구회, 부안의 변산 공동체, 괴산의 술매 협동농장, 작년의 공생농들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통 중심 공동체는 뭐 생협이죠. 대표적인 게 소비자 생협.
그리고 뭐 교육 공동체 같은 곳일 텐데요. 원주 한살림,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홍성의 풀무생협, 이게 뭐 아이급 생협 쪽으로 이제 몇 년 전에 서로 통합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남양주의 팔당생명살림, 원주 안성, 그리고 그 외에도 홍성 이런 곳의 의료생활, 그리고 다양한 공동육아 협동조합, 성미산 이 협동조합이 공동육아 아마 처음 사례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간대학교를 비롯한 각종 대안학교를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표방하는 지향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라고 일단 번역이 되는 종교 또는 사회복지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입니다. 산청의 민들레 공동체, 여기 학교도 있고, 그리고 마을기업도 있고, 그리고 대한기술센터라는 곳도 있고, 뭐 이런 곳이고, 단양 산이의 마을 신부님이 꾸리시는 곳이고, 남원은 이제 불교 실상사 들려 공동체 산내면 쪽에, 그리고 태백의 예수원이라는 곳도 있고, 함양투레 마을이라는 곳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태마을로 굳이 규정을 하자면 마포의 성미산 마을, 부산의 물망골, 대구 삼덕동 당장 없는 동네로 알려져 있죠. 그 김강석 거리 맞은편 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뭐 통영 동피랑도 생태적으로 도시가 재생이 된 사례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 마을공동체 사업 현장을 하면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정부의 보조사업, 정책사업으로 비롯된 일종의 기획형 생태마을을 들 수 있습니다. 뭐 초기에는 뭐 정부의 지원 사업하고 무관한 무주의 이제 그 안성 진도리 쪽의 광대정 마을, 돌아가신 허병선 목사님이 중심이 되셨던 산청 간디학교 배우마을로 시작된 안솔기 마을, 그리고 지난해 농림부가 지원하는 최초의 전원마을 사례 세울터마을, 그리고 함양의 녹색대학의 배우마을, 학교와 연계된 청미래 마을, 장수군에서 기획한 귀농인들의 친환경 순환 생태 농업을 표방하던 하련소 마을, 그 다양한 이제 한국의 농촌 마을 공동체 또는 생태 마을 공동체 사례지 중에서도 그 모든 곳을 뭐 다 가볼 수도 없고, 심지어는 뭐 지금은 약간 조용해진 이제 사례지들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서 이른바 한국형 농촌마을 공동체 또는 생태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저는 이제 충남 홍성군의 홍동면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문당리, 운월리 뭐 이런 쪽에 소위 이루어져 있는 지역사회 경제 네트워크라고 표방이 되는 그런 사례지를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한 50에서 60개 정도 되는 마을 공동체 또는 조직체, 결사체, 아까 이거 정의대로 하자면 그게 작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소위 대안교육의 출발점, 효시라고 의미를 지울 수 있는 1956년인가 8년 정도에 개교가 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 시작이 된 역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가 이제 성각자들이 덴마크의 이제 폴케호이스콜레라는 이제 교육 시스템을 국내에 이제 접목을 시켜서 만들어진 특별한 이제 교육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를 졸업한 졸업생들 또는 그 학교의 교사들, 그리고 그와 연계된 지역 주민들이 소위 홍성 홍동면의 홍동마을 공동체에
이루고 운영을 하고 뭐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어쨌든 공동체들이 있는데요. 심지어는 뭐 술집을 공동으로 이제 인수를 해서 마을 사랑방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을 운영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에 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화방을 이제 또 협동조합으로 같이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의료생협이 이 마을 단위에서 작동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현장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은 뭐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도시의 뭐 대표적인 사례는 뭐 성미산 마을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뭐 곳이죠. 서울 서쪽에 있는 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 시작이 된 1995년인가요? 4년인가요? 그 시작이 된 그 이후에 이제 학교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공동주택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서 필요한 이런저런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식당, 카페, 극장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 서울 또는 대도시의 마을 공동체의 모델 사례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곳인데, 모든 마을들이 성미산 마을의 지향점 또는 모습대로 구현이 되기는 뭐 어려울 테니까, 단지 성미산에 갖고 있는 작동 철학, 운영 원리 이런 것들을 학습하면 도시에서 공동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 공동체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자면 또 생태 공동체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나마 가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에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 정의가 1991년쯤에 로버트 킬만이라는 사람이 정리해놓은 5가지 이제 정의를 저는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고 제가 생각하는 생태 공동체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인간적 규모의 공동체여야 된다. 그래야 서로 쉽게 알고 긴밀히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 뭐 대략 약 500명.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 예전에 전교생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학년에 그러면 한 6년 정도 다니다 보면 뭐 같은 동네에 살기도 하고, 서울에서는 산동네, 그럼 서로 같은 반이 아니었거나 친하진 않더라도 누가 누군지는 알 수 있는 정도, 서로 어색하거나 낯설지 않고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규모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생활 요소가 완결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 주거노동 생활 사업. 깐데 수아라지 마을에도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을 먼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언급을 해놨잖아요. 뭐 그럴까 상통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활동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인간이 다른 생명이라고 하면 동물이죠. 도시 또 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반려동물들, 반려견들. 독일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조 사육이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그 명시가 돼 있어서 소나 닭 같은 경우를 묶어두거나 케이지에 가두거나 뭐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 활동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구현이 되는 공간인 것이죠. 독일의 농촌이라는 것은. 네 번째는 건강한 인간성이 개발되는 공동체. 이 영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한 미래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뜻합니다. 자립, 자생, 자치가 가능해야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저희 마지막 지향점인 일과 상과 놀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공간, 공동체, 생활과 생업이 일체가 되는 산림마을 공동체가 결국 여기에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태 마을을 공동체 마을을 설계하려면 성공적으로 경영하려면 또 뭐 이런 항목들을 짚어보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소위 생태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분들은요. 일단 실현 가능한 추진 전략 명확해야 되고 비전과 목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사업 계획이 꾸려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법적 소유를 비롯한 권한과 책임이 성문화되어 있어야 된다. 명확히 해야 된다.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공동체라는 것은 모두가 공동으로 같이 함께 책임을 지는 거지만 반면에 자칫 잘못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엄밀하게, 정확하게 그런 규정들, 서로 간의 약속들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영성과 관련된,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당연히 생태건축, 대안기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고 창의적이고 사회적 경제가 구현되는 공간이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의 성공 조건들을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한국 생태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회의라는 것들을 운영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황대건 선생을 비롯한 소위 한국에서 생태 공동체 마을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활동가들,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을 공동체론을 주제로 한 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